정치쇼는 오늘도 불타오르네. 이제 이게 정치쇼. 네, 이제 이게 정치쇼 4월 24일 금요일 정상근 기자와 함께 뉴스 훑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뭐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부산 네. 오거돈 시장 사퇴했죠. 어제 아침부터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네. 어제 오전에 이 오거돈 부산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요. 이 부산시장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라면서 그것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성추행을 했다는 건데 이 피해자는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명백하게 강제추행이라고 했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또한 이 경중을 떠나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면서 이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피해자분에게 사죄를 드리고 이 남은 삶 동안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경중을 떠나라는 말이 또 논란이 또 됐습니다. 네. 이에 부산시는 변성환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을 했고요. 이 재보궐선거가 열리기까지 약 1년 동안 부산시는 권한대행 체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KBS 보도에 따르면 이 피해 여성은 이달 초에 이미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 피해 사실을 신고를 했고요. 네. 이 상담소 측이 이 부산시 정책 수석 보좌관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고 오거돈 시장이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피해 여성이 이달 안으로 공개 사과 그리고 사퇴를 요구를 했고요. 이 부산시는 피해 여성에게 이 사퇴서를 작성을 했고 이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증까지 받았다라고 합니다. 다만 부산시는 이 총선을 코앞에 앞둔 민감한 상황을 감안해서 총선 이후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고 이 피해 여성 또한 이 성추행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라면서 부산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오거돈 부산시장을 당에서 제명하기로 했다라면서 이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 아마 네. 제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네, 네. 다만 그 민주당은 오거돈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총선 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그 오거돈 시장의 사퇴 시점을 총선 이후로 정하는 과정에 이 민주당이 개입했을 수 있다라면서 민주당이 오거돈 시장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오거돈 시장 그 사과 뭐라고 해야 되나 사퇴문인가 사과문인가 뭐 하여튼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네네. 나와 있는데 마치 이게 업무를 보는 중 면담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생긴 일처럼 얘기하는데 그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네. 70이 넘은 CEO가 그 20대에 뭐 들어온 지 몇 년 됐겠습니까? 그 직원을 따로 불러서 무슨 면담을 하고 업무를 합니까? 그 자리에서 상식적으로. 어쨌든 사과문이 아니라 이제 변명 같다 이런 네, 지적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그 긴급재난지원금 놓고 정세균 총리와 기획재정부가 각을 세우는 모습이 꽤 오랫동안 연출이 됐는데 네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에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100%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지급을 하되 이 고소득층이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기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자 이렇게 절충안을 마련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익명으로 지금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어깃장을 놓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당과 총리가 합의한 것이지 기재부는 상관이 없다. 이 국무총리 피하에 있는 와. 기재부에서는 나오기가 어려운 말까지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정조직인가요? 그러게요. 게다가 MBC 보도에 따르면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당정 간의 논의에 반발하면서 이 사의를 표명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배수진까지 쳤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지방 출장으로 불참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대신 어제 회의에 참석했던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에게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이 기재부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 큰 틀에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면서 이 경제부총리는 본인의 이 같은 뜻을 기재부에 정확하게 전달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경고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으며 직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라고 답했다고 하고요. 이후 기재부는 당정이 합의한 대로 국채를 발행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이 지원금을 기부하면 이 세액 공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 한 90% 아주 특수한 직종, 호황을 누리는 특수한 직종 빼고는 거의 다 수입이 줄었을 거예요. 저도 네네,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힘든 곳이 자영업자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뭔가 좀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은 모양이에요. 네, 이 서울시가 이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에게 월 70만 원씩 2개월 동안 140만 원을 지급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원 대상은 이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분들 그리고 이 지난해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이면서 6개월 이상의 업력이 있으며 실제 영업 중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업체 약 41만 개가 대상입니다. 다만 유흥, 향락, 도박 등의 업종은 제외가 됩니다. 이 접수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6월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접수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 서울시는 여기에 총 5,74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지방채 발행 없이 이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융자를 보조하는 형태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서울시는 그 영세 자영업자 그러니까 좀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낮고 게다가 또 긴급 재난 생활비 등 정부와 시의 지원도 지금 잘 안 나오는 상황이어서 좀 현금 지원이 답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N번방 사건 때문에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네. 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문매를 맞았었는데 정부에서 뭐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모양이에요. 네, 어제 정부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서 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심의 확정을 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처벌은 무겁게 그리고 피해자 보호는 철저히 이렇게 원칙을 잡았고요. 네.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제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에 대한 형량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성착취물만 이 소지 행위로 처벌을 받는데 앞으로는 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 역시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지 행위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설령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구매 이력이 확인이 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이 형량의 하한을 두고 그 이하 형량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방침이고요. 이 성범죄물 제작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이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 형량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폭행과 협박이 인정되지 않아도 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만으로도 이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라고 합니다. 네. 그 기준 연령이 13세인데요. 네. 이것을 16세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대 성범죄 예비 음모죄라는 것을 신설해서 이 합동 강간 혹은 이 미성년자 강간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처벌하도록 그런 조항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성착취방 등에 미성년자인 것처럼 들어가서 이제 수사당국이 수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잠입 수사도 입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성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고 정부 또한 이 성범죄에 대해서 엄벌을 약속하고 있는 와중에 네, 부산시 시장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네, 같은 날에 그렇습니다. 네, 참담합니다. 참담합니다. 알겠습니다.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했던 그 원인이죠. 이 직사살수, 그러니까 물대포를 사람을 조준해 가지고 바로 쏴버리는 거죠. 네, 위헌이라는 판정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물대포를 이용한 직사살수 행위는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고 백남기 농민 유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인데 앞서 유족들은 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후 당시 경찰의 직사살수 그리고 살수차 운용 지침 등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면서 그해 12월에 헌법소원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4년 뒤에 네, 이 헌법소원 결정이 난 겁니다. 4년. 네, 네. 고인은 이미 작고하셨죠. 헌재는 당시 경찰이 살수차를 이용해서 이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이 백남기 씨에게 도달되도록 살수한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백남기 씨의 행위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영상을 보면은 뭐 백남기 농민이 어떤 뭐 폭력적인 행위를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모습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당시 집회 현장에서는 이 시위대의 가슴 윗부분을 겨냥한 직사살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서 오히려 인명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라면서 이 경찰로서는 당시 과잉 살수를 중단하고 이 물줄기의 방향 및 수압 변경 등을 지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지켜보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였는데 이 라임 자산 운용 정말 이 수천 수조 대의 피해를 투자들에게 끼치고 있었던 이 장본인들인데 네네. 버젓이 강남 지역에서 활부기치면서 도주하고 있다는 뉴스들도 있었어요. 네. 잡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잡혔습니다. 한 빌라에서 은신 중이던 그 이종필 전 라임 자산운용 부사장 전격 체포가 됐습니다. 이종필 전 부사장은 이 라임 펀드 운용과 기획을 주도하고 1조 6천억 원대의 이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았는데 네. 이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 동안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와 함께 그 이종필 전 부사장이 은신해 있던 빌라에 함께 숨어 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 펀드 판매 실무자로 알려진 이 신모 씨도 붙잡았습니다. 김봉현 회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이 버스 회사인 수원여객에서 1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역시 신청을 했는데 역시 불응한 뒤에 4개월가량 도주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전문 검거팀 20여 명을 구성해서 며칠간 잠복을 하다가 어제 저녁 검거 작전에 돌입을 했는데 네. 체포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강하게 저항을 했다라고 아이고, 합니다. 참. 이로써 꽤나 오래 끌고 있는 이 라임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김봉현 전 회장은 이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5천만 원 가까운 뇌물을 주고 금감원에서 관련 정보를 이제 빼내왔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김모 전 행정관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관련 수사도 좀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부산시 고위공직자들 얘기도 했지만 이 기획재정부 아까도 얘기도 했지만 이 네네.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네. 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모르겠어요. 공직자들은 좀 엄벌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위를 맞습니다. 이용했다면요. 네. 마지막 뉴스 앞두고 문자 하나 읽어드리죠. 2280님. 2280 잭디님 부탁이 있어요. 우리 언니 좀 웃게 해주세요. 언니는 역사 교실 프리랜서 강사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강의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못 듣던 정치쇼 사생팬이 되어서 잭디님께 푹 빠져 있습니다. 잭디님 느끼한 목소리로 커피 쿠폰 하나 받고 싶어서 2번이나 도전했는데 잘 안 됐대요. 라고 웃을 일이 없는 우리 심상미 언니에게 웃음을 선물해 달라고 했네요. 상미야 듣고 있니? 오빠가 커피 쿠폰 하나 날려줄게. 커피 쿠폰. 우리 상미가 잘 받았나 모르겠습니다. 심상미 씨가 한 5, 60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60대까지는 다 제가 오빠의 행세를 합니다. 그렇군요. 좀 버릇이 없죠? 직위를 이용하는. 신라호텔 이부진 사장 프로포폴 혐의 가지고 뭐 수사도 오래 걸렸고 네, 이렇게 네. 오래 수사할 일인가 싶기도 한데 무려 1년 1개월을 수사를 했습니다. 프로포폴 했냐 아니냐 갖고 네네. 결론은 뭡니까?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부진 사장은 서울 강남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지난 2016년 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받았다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뉴스타파 보도였는데 성형외과 전직 직원에게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다른 환자의 프로포폴 투여량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이부진 사장에게 투여했기 때문에 이 진료기록부가 조작됐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네. 경찰 수사 결과 그 이부진 사장은 실제로 지난 2016년 7개월 동안 총 6차례에 걸쳐서 미용 시술을 받던 도중 프로포폴을 투약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부진 사장은 이 수면 마취된 상태여서 이 투약된 약물이 프로포폴인지 몰랐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수사 과정에서 상당히 미심쩍은 정황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이 병원 측이 직접 손으로 그동안 환자 진료 기록부를 작성을 해왔는데 딱 이부진 사장과 관련된 기록의 일부 이 프로포폴 투여량이 이 적힌 기록만 없어졌습니다. 요까지만 들으면 안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뉴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게 정치쇼 2부로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입니다. 민생경제 응급 Welcome to the jungle. Welcome to 정치쇼. Welcome to 여의도 UFC. 사각의 스튜디오에서 벌어지는 열혈 정치 토크 배틀입니다. 여의도 UFC.
네, 보는 라디오로 구경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가 좀 허전한데 싶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은 아침에 통합당 긴급 최고위가 있었다고 해요. 거기 참석하고 지금 오고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 이 문제로 통합당에서 최고위원회가 소집된 모양입니다. 지금 뭐 굉장히 뭐 이런저런 논의를 할 게 많겠죠. 일단 두 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정의당 정책위원장 맡고 계신 박원석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어요 정말. 제가 살이 많이 빠졌죠. 네, 살 진짜 딱 봐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물론 이제 선거 때 되면은 좀 체중이 빠지는데 후보들이 이번 선거는 그렇게 많이 걷는 선거는 아니었어요. 코로나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런데도 살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마음고생도 좀 심하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몸은 굉장히 가벼워졌는데 마음이 무거워졌죠. 네. 우리 그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님 이번에 그 선대위 대변인 하셨잖아요. 네네. 고생하셨어요. 네. 뭐 대변인은 여러 분 있었습니다. 여러 분 있었는데 다들 이제 출마 선거하러 가셔가지고 상근하는 사람은 저 혼자였거든요. TV에 너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아이고 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나올 사람이. 그런데 그래서 저는 뭐 거의 보통 선거 때는 전국을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맛이 있거든요. 가서 유권자들도 만나고 직접 후보들도 만나고. 만나고 또 뭐 또 거기 당원들도 만나는 재미가 있었는데 저는 국회 밖을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거의 밖에 있었습니다. 방송하시고 네. 또 방송하시고 알리고 하고 당원 그다음에 관련된 이제 것도. 논평하고 그것만 했죠. 근데 제가 우리 현 그 대변인 지금은 이제 저 부위원장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그 위원장님 보면 느낀 게 카메라 찜질이라는 게 확실히 있습니다. 한두 달 바짝 카메라 찜질을 받고 나서 예. 외모 좋아졌습니다 얼굴. 고맙습니다. 미모 지수 한 23% 정도 상승한 아이고 느낌이 고맙습니다. 듭니다. 역시 카메라 앞에 많이 있으면 조금 더 얼굴이 긴장하나 봐요. 참 그래요. 정의당 처음 선거 전 초반에는 10% 넘게 두 자릿수 이상 훌쩍 15%도 제가 봤던 것 같고 계속 이렇게 좀 빠졌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매번 선거 때마다 정의당의 특히 이제 정당 득표율 같은 경우에 선거 직전에 했던 여론조사보다 조금 빠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사표 방지 심리 같은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밴드웨건 현상이라는 게 선거에 있지 않습니까? 되는 쪽으로 쏠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도 일정하게 작용을 했다고 보고 또 전략적으로 좀 치밀하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때 이제 선거 운동 기간에 들었어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정의당이 조금은 더 치밀하게 조금은 더 이 득표 전략을 감안해서 반응을 하고 메시지를 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후보들이 전부 지역 선거에서 좀 쫓기는 형국이 되고 그리고 당을 대표하는 메신저가 심상정 대표 이외에는 마땅히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다른 당과 비교했을 때 좀 화력이 떨어진 거죠. 그런 게 이제 선거 막판에 좀 힘이 붙이는 결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 박원석이라는 인물 본인에 대해서는 우리 청취자들도 물론 그렇고 저는 뭐 실제로 그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밖에서도 나쁜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좀 아픈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질문 많이 올라와서 제가 대신 여쭤봅니다. 윤성민님도 박원석 의원님 정말 좋아하는데 정의당 왜 그래요? 비례 1번 어떻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 꼭 집어서 여쭤볼게요.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조금 너무 늦은 얘기입니다. 이미 이제 당선인이 됐고 그 당선인이 21대 국회에서 청년 비례대표로서 그 제도를 저희가 만든 취지에 맞게 네. 훌륭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길 바라고요. 물론 이제 선거에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게 선거운동 기간 마지막까지 내내 이제 이슈가 됐었고 또 그것 때문에 젊은 세대들 중에 정의당에 투표하지 못하겠다 한 세대들이 있었는데 개인으로서는 뭐 그 해명도 했고 또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젊은 층의 뭐랄까요 뭐 감성을 건드렸다 그럴까 네. 이런 면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당이 총선 평가를 하면서 두고두고 좀 여러 방면에서 평가를 해봐야 될 측면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일단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당선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네. 그 당선인으로서의 활동을 좀 봐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호정 당선인 그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게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승리는 아니죠. 어쨌든 뭐 1번이니까 이제 그 국회의원이 되니까 의정 활동으로서 그동안 그런 오해의 시선들을 좀 불식시켜 주십사 하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부탁드릴 수밖에 없네요. 현근택 부위원장님은 이 정도로 압승할 줄 솔직히 알았습니까?
잘 몰랐죠. 저희도 왜냐면 뭐 아시겠지만 뭐 대변인실에 있으면 선거에 기자들이 제일 많이 전화 오는 게 이제 판세예요. 지역마다 아니면 지역마다 판세하면 저희도 여론조사 항상 추세를 보고. 근데 저는 이제 당 뭐 전략기획위원회에서의 여론조사나 이런 거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자들이 알고서 나는 봤는데 왜 당신은 못 봤냐라고 못 하는. 봤어요? 이러면서 못 얘기하다가.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메이저 좀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지역마다 네네. 오히려 이렇게 다 상주하면서 판세 분석을 쭉 정리하는 언론사들이 있거든요. 표로도 막 만들고 이러는데 네. 그게 추세가 이렇게 보면 막판으로 갈수록 저는 아마 이게 막말 논란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대체적 여론의 추세가 보면 그래도 우리 뭐 예전 대표나 공식적으로는 147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했지만 뭐 과반 얘기도 나오고 나중에 180석 얘기도 나오면서 이게 선거가 그래도 단독 과반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정도는 있었고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180석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흐름이 저도 그 당시 기획 보면 뭐 과반을 넘어서 뭐 170 이상 되지 않겠냐 이런 뭐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앞서 그 우리 박원석 의원님한테도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질문 드렸으니까 드리자면 뭐 지나간 얘기긴 합니다만 유시민 이사장 같은 네네. 경우에도 180석이라는 그 물론 실제 그 방송을 들어보면 본인이 180석 될 거다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언론이 조금 호도해서 한 부분은 분명히 있죠. 어쨌든 그 발언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또 상처를 입고 네. 저 때문에 낙선한 분들도 있는 것 같다는 그 죄책감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대변인으로서는 그때는 어땠고 지금 어떻게 그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이제 범진보였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뭐 죄송합니다만 앞에 계셔서 뭐 정의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민생당이라든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유시민 이사장님이 단순히 이제 뭐 노무현재단 이사장뿐만 아니라 이전에 정치도 하셨잖아요. 정치도 하셨고 또 뭐 책도 많이 쓰시고 그러니까 뭐 아무런 뭐 소스도 없이 그냥 던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중론인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어디선가 뭔가 들은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물론 그로 인해서 아마 저도 뭐 아주 치열하게 지금 붙었던 데가 아마 20여 군데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한 이번에 3%, 유난히 그렇죠. 많았습니다. 3% 네, 정도 네. 이내에서 승부가 갈릴 데들이 있는데 이런 데들은 아마 좀 특히 부산 지역 같은데 이런 데는 좀 아마 마이너스 됐을 거로 보는데요.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도 그 조국 전 장관 있을 때나 아니면 이번에 뭐 검찰 수사라든지 아니면 총선 국면에서 우리 쪽이 제일 큰 스피커였거든요. 사실은 특히 조국 전 장관 있을 때는 그 방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본인도 어쨌든 약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래서 네. 우리 당이나 아니면 당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고마움이 더 많죠. 어려울 때 역할을 해줬다. 마지막 순간에 단 뭐 몇 프로 아니면 몇 석 이렇게 손해 봤을 것 같긴 한데 그것만 가지고 유시민 이사장을 평가하길 수는 없다. 그동안의 네. 역할이 충분히 그거를 극복하고도 남는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준석 그 위원 같은 경우는 뭐 실제로 잠깐이긴 하지만 택시 기사 체험 또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마치 사무실처럼 이 택시에서 전화 연결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본다고 하니까 다 같이 인사 한번 드려보죠. 이준석 최고 좀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옆에 있는 그 사람처럼 얘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니, 방금 전 안 그래도 제가 타고 있는 택시 기사님께서 산업금 때문에 고충을 토하고 계셨습니다. 또 그래서 또 같이 또 한참 얘기하셨구나 위원님께서. 네, 예. 그 미래통합당 어땠습니까? 분위기 오늘 최고위원회 했댔는데. 방금 최고위원회 제가 5분 전까지 있다가 나왔는데요. 네. 이게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행정적인 실무 절차들, 그러니까 전국위원회라든지 이거 소집하는 것을 의결 방금 마쳤습니다. 그래요. 뭐 네. 결론이 났습니까? 또는 났죠. 저희가 만장일치 의결했습니다. 뭐 반대 의견으로 조경태 최고위원이 있었는데 네. 의결 전에 이석하셔가지고 배석한 사람들은 만장일치했습니다. 만장일치로 됐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이 얘기 나눠 주시고요. 네. 이 현인 위원장님한테 여쭤볼 수가 없네. 밝게 없네. 뭐 저 이 승리의 기쁨 만끽하셨을 테니까 어제 악재가 네네. 있었습니다. 이게 선거 전에 터졌으면 굉장히 치명타였을 이 사건인데 오거돈 부산시장 이제 전 시장이죠. 이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 몰랐습니다. 저도 어제 이건 방송 중에 알았거든요. 저도 방송 중에 들어서 바로 이제 부산시당 뭐 관계자들한테 통화를 해봤더니 그분들도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몰랐다. 그분들 주차 몰랐다. 네. 그리고 사실은 어제가 어떤 날이었냐면 저희 당이 한
한 달 정도 준비해온 N번방 특별대책위는 자꾸 꾸려가지고 선거 때 그러게요. 종합대책을 딱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만약에 당에서 이걸 뭐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하겠습니까? 오히려 완전히 배치되는 행사인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이슈도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실제로 되게 중요한 그렇죠. 뉴스입니다. 예. 왜냐하면 계속 인터넷 디바이스 관련돼서 그렇죠. 그런 범죄들은 네. 늘어날 테니까. 네. 그런데 어제 오거돈 전 시장의 이 충격적인 사태로 다 묻혀버렸어요. 다 덮어버렸죠. 왜냐하면 이게 그 부분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때 바로 대책을 만들어 가지고요. 한 계속 준비를 한 거예요. 입법 사항과 정책적으로 할 건가 해서 쭉 어제 사실은 종합적인 게 쭉 나왔어요. 대책을 나왔는데 아니, 당연히 우리 당에서 그런 내용 알았으면 이거를 조율하든지 아니면 시기를 맞추든지 하지 뭐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전혀 몰랐다. 네. 자, 그럼 이제 오거돈 시장은 사퇴를 했고 이제 뭐 관련돼서 법적으로 경찰 검찰 조사받고 이러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박원석 의원님? 일단 뭐 경찰이 자체 조사에 착수를 했고 또 다른 그 성폭력 건이 있었다라는 그 과거의 문제 제기도 있었잖아요. 네.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그래서 좀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게 이제 법적 처벌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될 것 같고 아마 뭐 고소고발도 관련해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를 둘러싸고서 과연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이고 그거를 민주당이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선거 이전까지 안 터지도록 덮었느냐 이걸 가지고 설왕설래가 많은데 근데 어쨌든 당사자가 어제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서 그래서 그 이 문제에 대한 뭐 그 사퇴 시점은 당사자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을 한 거고 또 이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그런 설왕설래가 있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근데 이 성폭력 사건에서 조금 늘 이 배제되는 게 당사자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조간신문들 제목을 쭉 봐도 어쨌든 삼전 사기 뭐 오거돈 사퇴했다. 오거돈 뭐 성추행 사건에 휘말렸다. 이렇게 가해자의 서사 중심으로 이 언론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피해자의 입장이나 또 그에 따르는 어떤 2차 가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좀 얘기가 진행될 필요가 있어서 과연 이 문제를 민주당이 사전에 알았냐. 또 이거를 선거로 의식해서 덮었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뭐 이 설왕설래 되거나 정치적 쟁점화되는 거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제 이제 텔레그램 N번방 관련해서 당정 간에 그 협의된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는 선거 기간 내내 이거를 20대 국회에서 입법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여전히 20대 국회가 지금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네. 때문에 어제 발표한 대책에 기초해서 20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반드시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최고는 어제 그 오거돈 시장 사퇴의 그 뭐 회견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어제 다른 토론에 내가 정신없었는데요. 사실 그 내용을 중간에 듣고 좀 놀랐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제가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는 과거에 이제 선거 직전에 그 뭐 김어준 씨도 그렇고 뭐 민주당에서도 흘러나온 얘기가 뭐 미래통합당이 뭔가 폭로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정황을 얘기했었거든요. 아, 그런 발언들이 있었죠. 네. 네. 예, 근데 저는 그때 사실 내가 오히려 미래통합당의 지도부에 있는 인사인데 무슨 씨나라 까먹은 소리 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 좀 했거든요. 준비한 게 없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뭐 우리 준비하고 있는 게 없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그냥 풍문서로 어떻게 도는 얘기는 있겠지만 결정적인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지 그랬는데 저는 재발절인 거였나? 뭐 이런 생각 좀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번 지금 건을 와서 듣게 보니까. 되고. 왜냐하면 뭐 사실관계를 보니까 선거 전에 발생했던 일이고 내부적으로 뭐 선거 이후에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피해자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로 보도가 되니까 네. 저는 뭐 그런 정황을 그럼 알고 있는 민주당 쪽 사람들이 있었나? 그래서 이야기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 뭐 선거라는 걸 치르다 보면 각 당의 당원이 100만 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대 양당 같은 경우는 네. 그 당원이나 아니면 출마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개연성은 항상 있고요. 그런데 네. 거기에 당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보통 국민의 평가를 받는 지점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민주당이 이제 윤리위원회 열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어떤 처분을 내릴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절차가 지켜질지 왜냐하면 뭐 제명한다고 제명되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바로 왜냐하면 저희 뭐 차명진 의원권이나 이런 걸 받겠지만은 한번 뭐 지켜보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뭐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너무 많아서 이 사례가 예를 들면 광역시와 그 도 단위로 이 큰 지자체장들 모아봤자 14명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 일반 사람들 비율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사실. 사실 그리고 저는 이제 부산시장이라는 특수성을 봤을 때 그 전까지 부산시장을 거의 이제 보수 계열로 독점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사실 오거돈 시장은 상당한 기대와 더불어 가지고 상징성이 큰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저는 좀 부산 민심에는 아주 강한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민주당에서 봤을 때 대변인이셨으니까 네. 또 선거 때는 이게 그냥 지자체장 물론 부산이 큰 지자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냥 지자체장 한 사람 물러나는 거 정도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 당연하죠. 우리 부산에 갖고 있는 의미가요. 물론 이번 총선에서도 지난번보다 이제 득표율은 올랐습니다. 한 5% 정도 올랐는데 네. 의석은 줄었거든요. 지난번 5석에서 보궐에서 6석에서 이제 반으로 줄었죠. 3석밖에 안 되는데 부산에 갖고 있는 의미가요. 사실은 민주당이 어찌 보면 재집권을 하느냐 못 하느냐. 부산에서 어찌 보면 40% 부산 경남에서 네. 그게 어찌 마지노 저희들의 어떤 목표치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38%인가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민주당이 지켜야 다음에 이제 차기 집권이 가능한데 어찌 보면 국회에서는 의석도 좀 줄었는데 부산시 수장을 갖고 있는 것과 안 갖고 있는 것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쨌든 좀 심각한 상황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지적하자면은 지난 지방선거 때 당선되신 분들 중에 네네. 뭐 부산, 울산, 경남 우리 소위 부울경이라고 하는 지역의 광역단체장이 전부 다 지금 법적 문제에 휘말려 있어요. 공교롭게도 드루킹 그렇게 됐죠. 결론적으로는. 뭐 선거 개입 사건도 그렇고 드루킹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뭐 좀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사실 민주당이 상당히 이번에는 뭐 제명이라든지 이런 윤리위원회 처분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수준의 공천에 대한 어떤 잘못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언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마지막 다음 이슈 넘어가기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도 너무 이제 분노해서 그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신데 사실 그 제가 이거 오래 하다 보니까 청취자분들 정치적 소양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인지 이쪽인지 저쪽인지 이쪽으로 몇 발짝 저쪽으로 몇 발짝 대충 아는데 안재영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인데도 너무 이제 화가 나니까 여야 의원들끼리 비리 불법 불량 챙겨주게 합니까? 이런 또 뼈아픈 지적을 줬고요. 문성아님도 민주당 자리에서 밀어준 거 아닙니다. 통합당이 더 카드로 쉽고 계산할게요. 카드로 계산하다 다른 대안도 없고 정부와 대통령한테 엎혀서 의석을 받은 거니 겸손하게 일 열심히 하세요라는 또 뼈아픈 지적을 이건 뭐 받아들여야 될 네, 지적 맞습니다. 아닙니까?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엔 그래도 조금 그런 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다기보다는 아마 그전 같으면 이게 개인의 문제로 넘어갔을 것 같은데 이번에 네. 보니까 아마 성폭력 상담소가 전면에 나서고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그 성폭력 상담소가 아마 정무라인과 협의를 하면서 뭐 사퇴도 얘기하고 뭐 공증도 받고 이런 모습이 저는 예전에 이렇게 사례를 보면 피해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아니면 뭐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이러면서 좀 이렇게 대등하지 않은 입장에서 네, 어쨌든 뭐 얘기가 되고 이런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번에 뭐 성폭력 상담소가 전면으로 나서 주시고 그리고 피해를 보호하고 또 어떤 뭔가를 요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되고 이런 모습이 그래도 조금 다른 경우보다는 좀 알겠습니다. 그 과정의 문제는 그래도 조금 시스템이 잡힌 것 같아. 그 이준석 최고위원 듣고 있습니까? 예, 엘리베이터 앞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화 끊으시고 편하게 들어오세요. 예, 예. 네네네네. 자 박원석 의원님한테 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재난지원금 얘기를 좀 할 건데 네. 정부 그리고 여당 그리고 야당이 마치 책임 떠넘기기를 한다 이렇게 국민들 눈에 이제는 충분히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너무 오래 끌고 있고. 이 얘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게 그 김경수 경남지사나 또 이재명 경기지사나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가 전국민 재난 기본수당 얘기를 한 지가 거의 2달 가까이 됐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죠. 그 정은경 본부장하고 질병관리본부가 2달 동안 100% 검사를 할 건지 70% 검사할 건지를 두고 설왕설래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방역은 사실은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도 이번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어떤 축적된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굉장히 훌륭한 방역 능력을 보였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경제 민생으로 오는 2차 재난이거든요. 네. 그 2차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생계 지원 문제이고 지금 한계 상황에 달해 있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걸 가지고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대상을 두고서 100%를 할 거냐 70%를 할 거냐라는 건 너무 한가하다라는 점을 우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또 청와대의 김상조 실장 같은 경우에 보인 태도를 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경제를 담당하는 그 이 부처의 또 재정 당국자로서 재정 건전성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으나 네. 지금은 그 통상의 시기가 아닌
일종의 이제 전시와 같은 그런 비상시기입니다. 비상시기의 재정 건전성을 중심에 놓고서 이 대책에 대해서 설왕설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한가한 내지는 관성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는 거라고 보고 결국에는 이제 여당이 이걸 개입을 해서 저 모든 가구죠. 전 국민은 아니고 네. 모든 가구에 지급하되 뭐 일부를 그 기부를 받는 걸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게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1야당의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거를 총선의 선심성 뭐 돈풀기다 이렇게 비난을 했다가 난데없이 황교안 대표가 갑자기 1인당 50만 원으로 하자. 네. 가구도 아니고 더 많죠 그럼 총액. 저희는 그래서 환영했어요. 1인당 50만 원으로 하자고 했다가 선거 끝나고 나니까 없던 일로 다시 돌려서 이 30% 상위 가구해 주는 것도 동의 못하겠다 이러고 나오고 있어서 그 선거용 발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재난 앞에서 제1야당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저희는 바람직하건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경기도나 일부 지자체가 하고 있듯이 이 재난 긴급 생계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언급하신 대로 처음에 안 하겠다고 했다가 선거 중에는 황교안 그 당시 대표가 오히려 더 폭을 늘려서 인당으로 우리는 50씩 주겠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또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하위 70%만 주겠다는 게 입장 같은데 오늘 혹시 이거 관련된 입장 바뀐 거 있습니까? 이준석 최고? 저희는 지금 그거 신경 쓸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뭐 비대위원장 얘기는 안 이런 것 나왔군요,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정책위에서 정리한 입장이 홍남기 부총리랑 정부 여당이 결국 합의를 해가지고 뭔가 안을 내라. 그러면 그에 대한 의견을 내고 뭐 찬성 반대를 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합의안이 먼저 나올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원안이 제대로. 왜 이렇게 합의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합의안이 나왔죠. 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는 아마 미래통합당이 그때는 아마 황교안 대표의 말을 이제 좀 지우고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와서 이제 그 예산 전용하는 거였다. 뭐 국채 발행해서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방법론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언론들이 쓰기를 1인당 50만 원이면 곱하기 5,100만 25조. 그다음에 4인 가구 100만 원 하면 좀 늘어나서 13조. 계산상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이제 와서 예산을 어떻게 뭐 국채 발행이 아니라 예산을 바꿔서 하자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정부의 안은 그게 아니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아마 황교안 대표가 물론 물러나긴 했지만 네, 당시에는 쓸모없죠. 대표였잖아요. 대표였기 때문에 뭐 그래도 한 말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이준석 최고가 뭐 정부와 여당이 합의가 안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건 어제 이미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재부도 보도자를 냈어요. 정민한테 전 가구한테 100만 원 주는 걸로 하고 기부 받겠다는 걸 정리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저는 아마 미래통합당이 결단만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그 기부안 자체가 얼마나 그 희한합니까? 그게 사실 제가 그래서 이 정부 안이 처음에 또는 김경수 지사 안이 나왔을 때 그때 뭐였냐면은 가진 자에게 회수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었어요. 네. 근데 가진 자에게 회수하는 방법론이 뭐냐? 그래서 제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증세할 거냐? 이건 뭐 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아니면 자발적 기부금품 모금할 거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저는 얘기는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도 증세한다 할 줄 알았어요. 저는. 이재익의 정치 쇼. 네, SBS 이재익의 정치쇼 4월 24일 금요일 생방송으로 진행 중입니다. 세 분의 정치인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그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께서 이번에 그 두 가지 안을 예전에 한번 짐작을 했었다. 네. 하나는 이제 세금을 통해서 회수하는 방법이고 이 100% 전부 줬을 때 이제 고소득자에게 준 긴급 재난 지원금을 어떻게 회수할 거냐. 두 번째로 생각했던 게 이제 기부인데 그거는 그냥 한 말이지 진짜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 여기까지 말씀하셨죠? 저는 그러니까 증세하겠다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연히 다만 이건 이제 걸 알았다. 선거 전에 증세를 하는 거는 전략적으로 뭐 좋은 판단은 아니니까 저는 그냥 그거를 공격 포인트로 이제 야당 입장에서 여당이 얘기했던 거죠. 증세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증세하겠다는 얘기 해라. 뭐 이 정도의 공격이었지. 설마 기부금품이 나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기부금품이 나오니까 약간 한 대 맞은 느낌? 이게 사실 기부라는 행위는 네, 강제성이 전혀 그렇죠. 없는 행위잖아요. 네,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실효가 어느 정도로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뭐 지금 어느 정도 만약에 예측한다. 예를 들어서 뭐 상위 10%가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 넌센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약간 기부를 강요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미 죄송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어요. 경기도 같은 데도 보면 저도 이렇게 어플을 받아 보면 그게 기부하겠습니다 하면은 바로 넘어갑니다. 네. 예, 그렇게 돼 있어서 이미 뭐 지자체에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받고서 기부하는 것보다 나는 그냥 신청 안 하겠다 이런 분들도 실제로 제 주변에도 보니까 내가 네. 그걸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예 받질 않겠다.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기부하는 걸로 치는 거죠. 원래 지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는 뭐 이걸 통해서 몇 프로가 기부한다, 이걸 통해서 재원을 얼마나 아낀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좀 얘기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기획재정부가 버티고 있으니까 그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타협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인 것 같아요. 강제 방식은 아니고 인센티브를 줘서 유도를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과거 근무기 운동 시절도 아니고 또 무슨 국채보상 운동 하는 네. 것도 아닌데 이런 방식으로 이 재정과 관련된 재원과 관련된 논란을 피해가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왜 이게 대통령이나 내지는 여당이 이 기재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지. 사실은 정책 결정은 대통령과 국회가 하고 네. 기재부는 그걸 집행하는 그 그렇죠. 기관인데. 행정기관이죠. 네, 네. 근데 오히려 이게 무슨 기재부가 갑이고 나머지가 을인 것처럼 돼 있어서 이 문제는 두고두고 좀 평가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대상도 대상이지만 이제 규모 문제도 있는데요. 이게 소득 인정 기준으로 과거에 이제 70%를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네. 70%를 가려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네, 행정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결국에 100% 하는 거 맞고 근데 이제 가구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4인 가구 최대 100만 원이면 1인당 25만 원 꼴이에요. 네, 네. 그걸로는 충분한 대책이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과거에 민주당 자치단체장들도 주장했듯이 전 국민 100만 원으로 하자. 그러면 이제 총 52조 원이 드는데 네, 52조 원이 작은 건 아니죠. 네. 1년 국가 예산의 10%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을 그렇게 강조했던 공화당 트럼프 정부에서도 1인당 1,200불씩 네. 지금 생계지원 재난 인당. 생계지원 인당 지급을 했고 독일 같은 나라는 유럽 국가 EU 국가들 중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난히 강조한 나라입니다. 과거에 이제 전 인플레이션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근데 거기도 현금성 직접 지원을 위한 재정 지출 규모를 GDP 전체의 한 4% 이상으로 잡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52조면 우리 GDP에 비교했을 때 2.7%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 국채 발행하는 게 대한민국 국가 재정에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예전에 네,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유명한 정치인 한 명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입니다. 그래요. 그 이준석 그분 의원도 요즘에 안 자주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맞다는 것이 갈수록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청취자분들은 참 답답한 모양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4747님도 여기 앉아 계신 뭐 이 의원님들이 그 국회에 있는 의원들이 3개월 동안 월급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본인들 일이라도 이렇게 할 건가요?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단돈 10,000원이 아쉽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7128님은 본인이 요즘 그 일이 없어서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더 받는다. 일이 있어야 그나마 야간 수당까지 받아서 한 300 받는데 이게 이제 3분의 1이 날아간 상황이다. 요 정도로 줄어든 사람은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한 3분의 1 정도 소득이 많은 맞습니다. 사람 너무너무 네. 많고 근데 아시겠지만 다들 생활인이시기도 하니까 그렇죠. 이게 매달 거의 다 빠져나가잖아요. 뭐 누가 뭐 한 반은 저축하고 이런 사람 거의 없죠. 그렇죠. 3분의 1 줄어들면 나가는 건 또 사라지지 않거든요. 나가는 건 그대로 다 빠지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될 돈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쌓이는 거죠. 부채가 이런 이제 상황이고 그 저는 현 대변인한테 그냥 터놓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부라는 게 이제 그 사실 감정 요소하는 거고 그렇죠. 조금 네. 더 나가면 이 감정을 강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 지원금 들어오면 당연히 기부하고 받을 생각이 없고 이렇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제가 왜 이런 걱정되는 얘기를 하냐면 본인은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소득이 이렇게 많거나 뭐 이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인데도 나도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으면 받아야 될 사람이 이거를 왠지 나도 기부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또 감정적으로 내몰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있지 아니,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갖게 되면. 아니 예전에 제가 그게 얘기했던 근무기 게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전에 제가 말씀하신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이게 지금 더 우선 주고 나중에 더 걷겠다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덜 걷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감세론의 핵심이었고 이게 나왔던 이유는 자영업자나 지금 이런 분들은 당장 5월 돼 가지고 지금 종합소득세 내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지금 100만 원 주고 종합소득세를 한 500만 원, 1000만 원 걷어가는 경우는 나올 수 있다고요. 그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는 거는 사실 사업하는 분들
부분들은 세금 계산 어떻게 좀 잘못되면 나올 수 있는 수치예요. 그것들은 그분들이 뭐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 주고 나중에 다시 뺏겠다 뭐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과하다 이런 생각 들고. 뭐 다른 방책은 없어 보입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그 정부 여당에서 제일 부담이었던 거는 총선 직전까지는 이제 선거를 의식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부담이 이게 선거 앞두고 만약에 돈을 지급했을 경우에 포퓰리즘이다 막 그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부담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아마 박원석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100% 지급은 뭐 정부도 그렇고 뭐 청와대 쪽도 그렇고요. 자꾸 이제 당청이 뭐 이게 이견이라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게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약간 그 실제로 여론조사도 이렇게 추세를 보면 전 국민 지급하는 게 예전에는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담을 가져서 어느 정도 좀 명분 쌓기도 있는 거라 봐서 저는 아까 말씀처럼 이거를 어떤 비율을 제시한다든지 이걸로 인해서 세수를 얼마나 아낀다든지 금액을 제시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말씀드리면 이제 임시국회가 이제 15일까지예요. 5월 네. 15일까지인데 만약에 이때까지 해결이 안 되면 저는 아마 뭐 긴급 재정 명령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다. 그래서 어쨌든 5월 달 내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를 네. 바라보면 재난지원금이라는 걸 바라보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라는 취지인지 아니면은 또 한 가지 뭐냐면 내수 진작의 얘기도 했었어요.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진짜 목표인지를 이제 추릴 때가 왔다 이런 생각하는 게 그 내수 진작론은 사실 말하면 소득주 성장론의 일환이에요. 보면은 네. 돈을 풀어가지고 돈을 쓰게 만들면 경제가 살아난다 이 논리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내수 진작론을 뒷받침하기에는 사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이제 검색을 하면은 뭐 지역 상품권 이런 걸로 가장 온라인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 이 가게에서 담배가 사지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근데 저는 사실 그런 맥락으로 이제 그 지출이 많이 동작하게 된다면은 좀 더 정책을 잘 설계해가지고 진짜 우리 문자 오시는 분들처럼 진짜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내야 될 돈을 못 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더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거 좀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봅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좀 아니 다급한 분들한테 가야죠. 이게 지원책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면 곤란하고 이것 이외에도 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들도 있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또 자영업 지원이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중충적으로 지금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사실은 이 코로나19로 인한 2차 재난이 심각하게 지금 밀려올 가능성이 높고요. 또 국내 경제 상황으로 보면 일부 산업은 그 산업 자체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한테 생계비 지원한 것 이외에 뭐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한국형 뉴딜 얘기도 했지만 대규모 공공투자가 불가피해요. 그러지 않으면 경제 회생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원 대신에 감세를 해주면 어떠냐 이렇게 그 미래통합당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감세도 필요하다고 봐요. 자영업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한시적 조치로. 그러나 세금을 그러니까 소득세를 안 내는 국민이 절반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감세 얘기해봐야 아무런 대책이 안 돼요. 그리고 저소득층이 거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 지원은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이렇게 소극적 지원을 할 거냐 아니면 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향후에 경제 회생에 대비할 거냐. 지금 유럽이라든지 EU라든지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들이 GDP의 3% 4% 혹은 그 이상 써가면서 파격적인 지원책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떤 100조를 써서 나중에 500조 1000조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국민 경제의 중심이 가게인데 가게가 다 무너지고 나면은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거에는 IMF 때 169조 원의 공적 자금을 들여가지고 기업 회생을 지원을 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중심은 기업이다. 이런 낙수 효과론에 기초한 경제관이 지배적이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 지원뿐만이 아니라 가계 지원을 통해서 가계를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게 경제 회생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때문에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추경안 얘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디테일로 들어가서 김재원 그 미래통합당 정책위원장이 추경안 수정안 해달라고 제출한 요구했는데 그 여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또 이건 어깃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어깃장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는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 지금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로 그럼 뭐 기부로 인해서 얼마를 전락해서 그럼 정부가 해서 얼마를 뭐 예산을 편성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미 정부의 이제 추경안 넘어온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남은 절차가 국회에서 증액을 합의해서 정부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찌 보면 시간이 굉장히 긴급한데 그럼 원래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죠. 평상시에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를 해서 그 안을 가지고 국회에 제시하면 야당과 협의해서 야당이 약간 감액하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네, 그걸로 네. 다시 돌아가자는 그건 많이 얘기잖아요. 봤죠 우리가. 그렇죠. 원래 그렇게 하자는 말씀인지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리고 특수한 상황이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좀 이제 미래통합당의 그 지도부 공백 사태 요게 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재철 권한대행도 처음에는 뭐 당정이 합의해 오면 처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이분 물론 이제 예결위원장이시니까 당연히 권한이 있는데 자기 일이긴 하죠. 그렇죠. 권한이 있는데 이런 어떤 형식적인 절차적인 문제 따질 때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 왜 어깃장 놓는 겁니까? 방치우고 오라 그랬더니 이불로 덮어놨잖아요. 지금 보니까 아하. 제가 말하는 거는 결국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 제대로 이제 가계부를 짜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뭐 기부로 해결한다. 이게 행복회로죠 이거는 보면은. 근데 이거를 야당 입장에서 방기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뭐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 신속한 지급이 우선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고 네네네. 절박한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뭐 야당이 이거 절차를 늦추자고 하는 거겠습니까? 다만 이제 합의해오라 그랬더니만은 어설픈 합의를 해오고 거기 덧붙여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자발적 기부라는 희대의 정책적 수단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오히려 차라리 간결하게 덜어내가지고 좀 되는 것들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겁니다. 그래요. 뭐 원론적인 궁금증이긴 한데 기부가 아니라 추후에 이 세금 정책을 통해서 좀 더 정교하게 그냥 일괄적으로 걷는 방법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회수를 얘기하는 거 회수. 그래요. 다른 이야기도 좀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참 고통스러운 문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아까 어떤 분은 주부신 것 같은데 아이 셋 키우는데 지금 이 관리비가 너무 밀려가지고 아침부터 단수가 돼가지고 좀 절망적이라는 이런 정말로 죽게 생긴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분들은 이 방송조차 들을 여력도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이 방송 들으면서 이런 문자 보내는 분들은 그나마 50원 100원 여기 쓸 돈은 있는 분들인 거고. 알겠습니다. 이준석 최고한테 오늘 물어보고 이 아이템을 갖고 온 것 같습니다. 네. 이 토론회가 있었는데 네. 사전 투표 얘기예요. 예. 물론 이준석 대표 입장을 들어보려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보수 유튜버들이 제기한 이준석 대표가 제기했다는 게 아니라 이준석 네. 대표는 반대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사전 투표 의혹이 주제였는데 이걸 보통 이렇게 제기하면 민주당에서 이를테면 뭐 현대변인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그런 이제 구시대적인 또 분란을 조장하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나가셨어요. 그 민주당은 아무 소리 못 해요. 예전에 민주당은 투표 조작이라고 당 소속 의원까지 이제 얘기하면서 네. 그 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뭐 자 이번 그 얘기만 합시다. 그래서 그래서 의뢰 선거의 진 쪽에서 뭐 아쉬움이 크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얘기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엔 제가 여기에 당 지도부로서 좀 개입을 해야겠다는 생각했던 것이 네. 통계나 과학을 빙자하고 지금 상황 속에서 그다음 무엇보다도 유튜버들이 이제 금전적 이득과 결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조회수나 아니면 슈퍼챗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좀 이걸 가속화시키고 있고 좀 더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엔 좀 제동을 걸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보기에 원론적으로 이건 말해야 된다. 아니 뭐 이게 사실 보수 정치인 입장에서는 건드리는 게 이게 굳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자면은 긁어부스럼인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막 선거 져가지고 진짜 열받아 있는 사람들한테 막 부정선거 때문에 우리 졌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야 우리가 실력 때문에 진 거야라고 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뭐 전 정치 길게 해야 되는데 틀린 말하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 유튜브 할 것도 아니고.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 그 주장은 뭡니까? 그 표도 많이 돌아. 지금 카톡 다른 분들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저한테까지도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요약해 그 주신다면 선거 결과라는 건 엄청난 빅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네. 수천만 명의 국민이 투표했기 때문에 네네. 세부 단위를 어떻게 나눠가지고 통계를 본냐에 따라 가지고 이 숫자랑 이 숫자가 일치하네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숫자가 일치됐으니까 투표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어제 토론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자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 있다면은 그 의도가 명확하다 그거는 당선자를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숫자를 맞추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예를 들어 뭐 골프 같은 스포츠는 멀리 날리는 게 아니라 콜컵에 정확히 넣는 게 맞는 네, 스포츠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슬롯머신 같은 경우에는 도박장 가서 777을 맞추면 돈이 떨어지죠. 그게 아니라 선거라는 거는 한 표라도 많은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많게 하면 되지 뭐하러 숫자를 맞춰서 조작하냐. 애초에 조작의 의도조차 지금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빅데이터니까 통계를 맞춰가면서 그냥 뭐 그냥 숫자 하나 의심스러운 거 나왔다. 와 그러면 역시 문재인 정부 부정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방법론도 그렇고 논리의 수준도 그렇고 보수가 뭐 집단적 차원에서 제기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원택 대변인 딱히 할 얘기 없으시겠어요? 너무 하고 싶은 얘기 굳이 하신 거 아닙니까? 왜냐면 뭐 이 민경욱 의원이 뭐 1, 200표 차이가 아니에요. 2,000표 이상 차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도 보면 3표 차이 났을 때도 재검표 해도 안 뒤집어졌거든요. 뭐 100표, 200표는 뭐 물론이고 말할 것도 20몇 없고. 표 차이도 안 되고 왜냐하면 사실은 한두 표 정도 늘어날 수 있는 거는 이제 사이에 걸친 거 네. 이런 게 이제 무효표를 처리했다가 사실은 반반이면 무효지만 3분의 2라도 살짝, 이쪽에 걸쳐 있으면 그거는 판단에 따라 가지고 넘어갈 수는 있어요. 무효표가 유효표 될 수 있는 거죠. 그 판단을 결국 판사들이 한다는 겁니다. 네. 국회의원은 결국은 대법원에서 하게 되는데 대법관들이 직접 나오죠. 나올 뿐만 아니라 재검표를 하면 다 수개표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 부담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뭐 이 투개표가 사실은 뭐 일단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그 많은 분들이 다 미리 짜가지고 거기 보면 다 우리 뭐 선거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각 당에서 또 다 나가 있어요. 다 보고 있죠. 눈이 보고 많습니다. 있죠. 네. 보고 있고 선관위 결국은 그 각 지역의 선관위 위원장은 부장 판사들이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앙선관위에는 대법관이 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관위 직원이나 그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은 약간 그런 법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일차적으로. 다 당에서 나와서 보고 있고 제가 보기에 뭐 지금 아마 저도 그 논리를 보니까 뭐 253개 지역에서 11개 지역에선가 아마 36대 뭐 63 비슷하게 나왔다. 네. 저는 오히려 그게 적은 것 같아요.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지금 정도. 비슷하지가. 우리 현근택 대변인. 대변인께서 그 음모를 제기하시는 분들의 웅대한 계획을 다 이해 못하고 지금 단순히 그 그냥 응대한 뭐 계획이 뭡니까? 그 100표 차로 진 걸 어떻게 뒤집을 이런 수준으로 대응하시면 안 돼요. 이분들의 주장은 뭐냐면요. 우정사업본부가 통째로 결탁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관외 사전 투표를 배달하는 과정 중에서 중간에 이런 분들이 개입해가지고 관외 투표지를 바꿔치기 하고 그걸 관내 투표장 결합해서 63대 36이라는 숫자가 나오도록 조작하고 소스 코드를 중국에서 개입해서 바꿔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엉뚱한 숫자를 입력하고 뭐 이런 총체적인 문재인 정부의 선거 부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히 보시면 안 돼요. 잘 막아주고 계시네요 우리 이석 최고위원이. 사실 그 이석 최고위원도 전 뭐 그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꽤 선전하신 편 아닙니까 이번 선거 소회를 여쭤보자면. 제가 서울 강북에선 그래도 등수 안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숫자를 지켜봤는데 네. 상당히 선전했다는 생각이 들고 직접 또 선거를 치러봤으니까 이번 이 투표 조작 논란 보시면서 박원석 의원님 생각은 과거에도 어떻습니까? 이런 류의 뭐 음모론이 제기가 됐던 적이 있는데 아무것도 검증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저런 주장을 하려면 최소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본인들의 뇌피셜 말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일부 유튜버들의 다소는 상업적인 목적이 섞인 아까 얘기한 그 노이즈 마케팅에 공당이 휘둘리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공당의 의원들 일부 민경욱 의원을 필두로 해서 거기 휘둘린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여전히 이제 이 실패 원인을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자기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심리가 작동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투개표 조작이 가능할 만큼 허접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고 또 그 투개표 과정이라는 게 자꾸 쭉수하지 마시고 투표기 보적이 아니라 우정사업본부가 매수된 아니 투표는 자체를 그냥 투표는 아니지만 축소해서 의혹을 그렇게 개표라는 게 다 공개돼 있어요. 네, 네, 공개돼 있는 장에서 불가능한 얘기를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엄청난 명예훼손입니다. 무효 명예훼손으로 고상할 거야 아마 할수 있죠. 더하면.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UFC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지 말고 광고 듣고 와서 그래도 인사라도 한번 하고 가시죠. 빨리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네.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고기 살 땐 도드람몰. 자 이제 이게 정치쇼 그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약간 갸우뚱하는 분들이 많은 게 이준석이 웬일로 맞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지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저는 결과적으로 맞는 말만 합니다. 자 이번 그 보수 유튜버들한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지금 윤석 그 최고위원이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번에 패배에 어느 정도 이런 식의 극단적인 주장들이 원인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제 대한민국을 진영으로 구분하는 보수 진보 진영으로 구분하면요, 진영 내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면 그 지지자들과 진영에게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기능이 있는데 지금은 정당이 리더십을 가지지 못하고 팔로워십을 가집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지층이 그것도 아주 목소리 큰 지지층이 이렇게 저렇게 하자 그러면은 그거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거 황교안 대표가 광화문 집회 나가가지고 같이 흔들었던 건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건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 지지층의 주장으로 남았어야 되는 것이지 그 광화문 집회라는 것이 조국 사태랑 결부되면서 정당의 정체성이 거기랑 엮여버린 게 큰 문제였다 저는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앞으로 이 정당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보수 진영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은 좀 바로잡아야 되는 역할을 정당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주제넘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진영의 어르신들은 뭐 이제 뭐 어린 놈이 싸가지 없이 이런 얘기 나오겠죠 이제 그러면. 근데 감수하고 나가는 길입니다 이거는. 저는 지금 왜 자꾸 슬며시 미소가 지어지냐면 이 선거 끝나고 나니까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참았다 이런 거 주장들을 아주 제가 어르신 보기엔 눈치 봐서. 정확한 부분 지적한 거예요. 실제로 이 보수 유튜버들의 영향력이 단순히 뭐 스피커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당내 의사결정에 많이 역할을 했어요. 많이 그런 얘기들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확실하게 절연하는 그건 게 안 제가 되겠죠. 보기에는 보수만 그렇습니까? 결코 보수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민주당도 우리 뭐 그로부터 아주 자유롭지 어떤 않아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또 자율적으로 하는 그거 것이죠. 주시네요. 그쪽의 스피커는 유튜브 수준이 아니고 마지막에 공중파에 또 진출해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은데. 자, 이 정도까지 정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게 정치쇼 4부에서 돈 얘기 좀 해봅시다 우리. SBS 러브 FM 이재익의 정치쇼. 네, SBS 이제 이게 정치쇼 4월 24일 금요일 쇼를 생방송으로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 4부는 알쓸 경제 시간이에요.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경제 소식 전해드리는 두 분 나오셨습니다. SBS 권혜리 기자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앞서도 이 재난지원금 얘기를 이제 세 분이 각당 대표하는 정치인들하고 이제 한참 나눴습니다. 이 2차 추경도 국회 문턱 못 넘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 3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총 3차 추경까지가 거의 확실시됐다 이렇게 보면 전대미문의 사태네요. 네. 전대미문은 아니고요. 3차 추경인데 한 몇 적이 번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69년도. 69년. 1969년. 51년 전에 네네. 당시에 한번 3번 연간 네. 3번의 추경을 했었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네요. 그렇군요. 51년 만에 51년 만에 이제 연간 3번의 추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1차 추경은 코로나19 터지자마자 막 우리 기본적으로 했던 네, 소위 말하는 저소득층 또 소상공인 막 지원했던 게 그게 이제 11조 원 이상이었었죠. 그리고 2차 추경이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해서 방금 앞서 아주 열띤 이야기를 했었던 긴급재난지원금만을 위한 추경. 그래서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안은 이제 9조 뭐 이런 정도였었는데 이제 그게 바뀌었죠. 지금 전 국민으로. 그래서 요게 네네. 지금 이제 미궁에 빠지게 된 것이고 3차 추경은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 직후에 이제 고용 패닉이다. 고용 문제를 막겠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소상공인 지원했고 또 셀러리맨들 지금 직장에 있었던 이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고용 지원이었다면 네네. 특수고용 노동자, 자영업자 중에 영세, 사업장 또 프리랜서들을 위한 93만 명에게 3개월에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 지원한 안. 이게 한 10조 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 9조 원 정도는 이제 추경을 통해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큰 윤곽의 3차 추경인데 말씀하다시피 그 몫이 좀 역할이 다릅니다. 2차 추경까지는 20대 국회예요. 네. 빨리 줘야 되니까. 네. 하고 3차 추경은 제 생각에는 21대로 넘어갈 것 같거든요. 첫 미션이 되겠네요. 네. 이번에 새로 들어가실 분들. 근데 문제는 지금 2차 추경을 하는 20대 국회가 출근도 안 해요 지금 잘. 그러게요. 그래서 뭘 논의가 안 됐습니다.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기획재정부도 보다 못해 이제 속보로 떴죠 어제 저녁에.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그럼 그냥 전 국민으로 하고. 근데 또 그 왜냐하면 그 되돌려받는 환수를 하려면 소득세법을 고쳐야 되거든요. 네. 국가 지원금을 줬는데 그걸 나중에 줬다 뺏으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대 국회의원 출근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안 주고 기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잡하다. 그 소득세법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온 묘안이 그럼 다 주고
기부로 받자. 기부로 받고 어차피 기부의 세액공제는 일종의 우리 법에 있으니까 그걸 아, 활용하자라고 이것도 그것도 지금 복잡한데 갔습니다. 원래는 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기부를 받으면 안 되긴 해요. 저도 그 얘기를 그것도 아까 법에 있어요. 했습니다. 예, 네네. 하셨나요? 했죠. 이미? 네. 그래서 그것도 감정을 사실 강요한다는 거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일 수 있어요 이게. 아 기부 자체도. 네, 국가가 그러니까는 국가의 공무원들끼리 그 기금을 모아서 국민들한테 주는 거는 여기 지금 있는 조항 안에서도 가능한데 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돈을 모아서 그러니까 국가의 수입으로 쓰는 식의 방식의 그것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일 수가 있어요. 그게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좀 할 게 있습니다. 아까 네. 권혜리 기자가 그 세금 얘기를 했는데 세금 지금 정철진 평론가도 얘기했고 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그걸 거예요. 아니 일단 다 주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 세금 체계가 굉장히 잘 잡혀 있으니까 세금으로 그 30% 정도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아예 100%까지 다 차등을 하든지 많이 받는 사람들로부터는 많이 버는 분들 또 재산이 많은 분들부터는 세금으로 거두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이유가 일단 소득세법을 바꿔야 되죠. 세법을 왜냐하면은 바꿔야겠어요. 그 국가 지원금을 줬는데 이건 연말정산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수입입니다. 이전 소득 같이. 네. 그걸 다시 30%에 한해서는 세금을 더 매겨서 토해에 받는 거잖아요. 그럼 법을 고쳐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이게 법이 현재 20대 국회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우리 앞서도 30% 중에 건강보험료는 안 되지만 뭐 집이 뭐 시세 20억이라든가 종부세 내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컷 아웃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연간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 집만 있고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세금을 못 뺐죠. 그럼 그런 걸 뭘로 뺏어야 되냐? 재산세에서 뺏어야 되는데 그것도 지자체가 이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예,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그 30%는 어떻게 또 환수합니까? 간단한 문제 아니군요. 세금으로 뺏는 것도. 예, 그럼 이거 21대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하세월이죠. 그럼 지급은 한 8, 9월에 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의 긴급은 아니잖아요. 건드려야 될 세법도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타협한 것이 전 국민 주고 기부인데 기부도 좀 묘한 아까 거예요. 권혜리 예. 기자가 지적한 그런 그러니까 약간 부분도 있고요. 캠페인성으로 가야죠. 아까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어려운 그래서 어려운 네. 분에게 이렇게 네. 주게 되는 네. 그런 사회 캠페인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캠페인. 기부를 받아서 그럼 국가가 기부금을 받는 방식에도 네. 사실 그것도 이제 절차가 필요한데 뭐 지금 뭐 할 수 있는 거는 따로 뭐 지금 이미 존재하는 그런 자선 법인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계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국가가 뭐 출연 출자한 그런 법인을 만든다거나 글로 모아서 뭐 기금 거기서 기금을 조성하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게 원래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거는 그건 안 된다. 예. 아예 그 신청을 신청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잖아요. 신청 어디 들어가 가지고 신청을 받겠다고 눌러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안 하는 쪽도 일종의 기부에 들어간다고 아파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나온 패널은. 근데 아예 신청을 안 받는 거야. 그렇게 난안 되면 세액 받아요. 공제는 못 받겠죠. 지금 그러니까 얘기가 그럼 나오는. 더 불리한 예. 거 아니에요. 더 이중으로 세제 공제도 못 받으니까 15% 정도 세액 네, 공제 15%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정해진 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없어요. 그것도 예, 15%도. 예. 그거는 이제 그 이 기재부를 설득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그 기재부가 그래 그러면은 그 전액 주고 기부를 받읍시다라고 동의하기 전에 이제 여당 쪽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이제 또 그것도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하다 이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이 얘기가? 아, 난 정말 너무 답답하네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길고 복잡한 논의가 됐는지 정말 우리 좀 짧게 또 하나 덧붙이면은 뭐 학급비라든가요, 동창회 같은 경우라든가, 네. 아니면 적어도 작은 소도시에서는 소위 말해 아까 그 방법 주고 선의를 믿는다. 네. 여유 있는 사람은 누르지 말라는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이건 지금 국가적인 문제인데 그렇게 깜깜이로 들어가면 저는 그건 좀 진짜 덜 정교하다고 보여요. 여기 취지는 제가 이해는 하는데. 예. 새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좀 그 해설을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자,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 네. 요거 그 직업군별로 좀 해서 또 예를 들어주시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네, 이게 그 방금 정철진 평론가 얘기한 그 고용 대책으로 이번에 비상경제에서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아마도 3차 추경에 들어가게 될. 네, 아마도 3차 네. 추경에 들어가게 될 내용인데요. 일단 가장 좀 눈에 띄는 거는 한 93만 명 정도의 그 특수고용 근로자 그리고 프리랜서 이런 분들에게 석 달 동안 한 달에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의 어떤 그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 근데 예를 들면 특수고용 근로자라고 하면은 원래는 이분들도 고용보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원래 2년 전부터 계속 준비가 돼 왔는데 네네. 여전히 국회 계류 중에 통과가 되지 않아서 사실 지금도 뭐 예를 들면은 뭐 학습지 교사라든가 뭐 대리운전 기사, 골프장 캐디, 보험 설계사 이런 분들은 대부분 없으세요 고용보험이. 수적으로 엄청 많죠. 네, 엄청 많죠. 그리고 사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예를 들면 학습지 교사 같은 분들 굉장히 뭐 이렇게 그 수입이 급감했다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 93만 명 정도에게 석 달 동안 매달 50만 원씩 150만 원 정도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안이 있는데 원래 이거는 기존의 추경에서도 그 14만 명의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이런 네. 똑같은 내용이 있었어요. 14만 명 2달 동안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을 해드리겠다고. 이번에 대상과 기간만 늘어난 겁니까? 사실 대상도 겹쳐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번에는 국가에서 이걸 주겠다는 거고요. 그 전에는 지자체에서. 네, 그리고 2달 동안 50만 원씩 해서 100만 이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 기존에는 지자체마다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같은 것도 사실 좀 약간 다 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기존에 이거를 받게 됐거나 하는 분들의 중복해서 받으실 수는 없지만 그거는 2달짜리잖아요. 그럼 기존의 그거에서 받을 수 있는 13만 명 중에도 한 달치는 더 받으실 수 있게 하고 네. 따로 93만 명에게 더 그 석 달 동안 150만 원을 주는 그런 안을 이번에 갖고 왔는데 이번에는 영세 자영업자도 여기에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14만 명에게 주는 안이 나왔을 때는 이 코로나19의 어떤 피해라든가 고용 급감의 상황에 대해서 이미 다 좀 인식이 되지 않은 상태. 이게 얼마나 갈지 잘 몰랐던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네. 규모가 작았고 지자체로 했고 이번에는 국가에서 기준을 일원화해서 추가로 93만 명에게 이 돈이 나가도록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프리랜서, 특수고용 근로자 네. 그리고 이번에는 영세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는 분들 한 93만 명 정도가 될 거로 예상을 하는데 이분들은 자신이 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그 전과 비교해서 얼마나 소득이 줄었는지를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아하, 뭐 네. 계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네.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입증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뭐 내가 그게 입증이 가능하면 대상이 되면 그 기준을 일원화해서 그걸 만들어서 그 150만 원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뭐 3월에 고용동향이 나왔을 때 사실 많은 충격이 있었죠. 네. 그럴 줄은 알았지만 정말 딱 실업자 보니까. 네, 그리고 특히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쪽에서 정말 타격이 컸어요. 네. 뭐 역대 가장 그런 일자리 수가 줄어든 폭이 가장 넓었는데 컸는데 그래서 55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크게 봐서 공공에서 40만 개, 민간에서 15만 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상 지금 나오고 있는 그 근로자들과 네. 지금 실직이 사실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청년들 이번 청년의 타격이 엄청 네. 컸거든요. 예.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 일자리의 뭐 종류나 특히 이번에 좀 그 눈여겨볼 만한 거는 언택트 IT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조금 모호하긴 한데. 예. 예, 좀 모호하긴 한데 예를 들면 민간 기업에 그 청년을 취업시키고 좀 지원을 해서 청년들 고용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앱을 만든다든가 뭐 웹 디자이너라든가 기록물의 전산화 이런 거를 맡겨라라는 게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일자리를 그렇게 단기적으로 창출해서 지금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실업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저희 정치쇼 그 청취자분들도 낙수가 많다 보니까 별의별 직종들이 많습니다. 그 영세자 자영업자의 운수업,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화물차나 뭐 탑차 같은 네. 거 사입해가지고 모시는 분들 네.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지 또 복지관 강사들도 프리랜서에 포함되는 건지 복지관 강사들은 프리랜서에 넉넉하게 포함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복지원 강사분들의 고용 그 구조를 잘 몰라가지고, 아하, 알겠습니다. 근데 영세 자영업자는 운수업은 포함이 될 수 있을 그렇죠. 거예요. 자기 차가 자기가 이제 매입해가지고 운영하는 네, 건 네. 당연히 자영업자가 되는 거죠. 네. 그 정치적 평론가님 옛날에 그 우리 저 정치 경제 시간에 교과서에 뉴딜 정책 나오면 네.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한 두세 장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죠. 큰 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화려한 도시. 그래서 뭐 이제 새롭게 도시를 건설하고 댐을 만들고 뉴딜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저는 그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뉴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이번 이 정부의 그 기조는 이런 거 대형 토목 사업이라든지 도시 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거 안 하겠다는 쪽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처음 바뀌는 한국판 겁니까? 뉴딜 55만 개 공공 일자리 나올 때 결국은 55만 개 일자리 만들려면 속된 말로 땅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제가 땅 이게 파면은 언택트 IT 일자리로 55만 개가 그래서 저는 SOC 이건 무조건 내가 봤을 때 공사인데. SOC고 우리가 약간 땅 팔 곳은 있죠. 3기 네. 신도시가 좀 있습니다. 예, 하고 예. 좀 GTX 구간, B씨는 아니지만 A 구간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계획대로 뭐 앞에 땅을 있었던 판 거. 데가 네, 있습니다. 네.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 데하고 저쪽 위쪽에 저기 어디죠? 일산 그쪽에 있는 네, GTX 네. 거기도 이제 파고 있으니까 거기에 투입될 수도 그러니까 있겠고. 이게 지금 사실 네. 정부도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업종들 중에 어떤 토목이라든가 건설 쪽 업종은 전혀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있어요. 거예요. 반대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사실 이쪽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일자리는. 네, 뭔가 새로운 걸 하겠다. 그러니까 언택트 IT가 기존에 좀 언급되지 않았던 이런 종류의 어떤 뉴딜을 한다고 할 때 하는 그런 일자리나 그다음에 지금 취약계층 일자리 말하자면 IT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자리로는 얘기하는 게 방역, 환경보호, 산림보호. 언택트 IT. 근데 30만 결국은 명이거든요. SOC 사업을 해야 되고요. 이제 저도 이 보도 자료를 봤는데 이제 웹 디자이너라든가 그 이제 디지털 일자리잖아요. 근데 디지털 일자리의 기본적인 특징은 최소화거든요. 네, 네. 디지털의 이거 줄이는 특징이 게 핵심이죠. 100명이 하는 걸 한 명이 하는 거예요. 그건데 좀 55만 명을 다 디지털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왕 그 뭐 SOC를 하게 된다면 과거처럼 막 연말에 보도블록 막 이거 말고 뭐 또 막 어디 가서 뭐 청소하고 휴지 이런 거 말고 한번 좀 획기적인 SOC가 없을까? 도시를 오히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렇죠. 차원에서 예. 도시 재생 차원에서 정말 누가 한번 정부 차원에서 누가 진짜 빅 아이디어를 내서 그걸 한번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할 말 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지만 뭐 진행자이기 때문에 또 꼭 한번 다음 했으면 이슈로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번이었나요? 우리 정치지 평론가 권혜리 기자와 함께 이 기름 얘기 한참 했던 적이 있습니다. 머리 아주 쏙쏙 박히게 들었습니다. 저는 기름 파는데 그렇게 돈이 안 드는지도 몰랐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적어서 네. 배를 파는데 그 네. 배럴당 그 진짜 좀 파는 충격적이죠. 기름이. 너무 놀랐습니다. 네. 자, 이 감산 합의하면서 원유 가격이 오를 거라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또 마이너스 유가 기록하고 말았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 좀 힘든가 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잠시 애를 비운 쓰는데 일주일 사이에 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고요. 네. 네, 그 월요일이었죠. 이번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마이너스 37달러, 네. 마이너스 37달러입니다. WTI 6월 인도분의 선물 마감일이었었거든요. 만기일날 그 사태가 터졌고 아마 뭐 너무 전문적인 거라서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게 오전 우리 시각으로 한 2시 50분에서 3시에 0달러로 이제 찍어버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유가의 바닥은 얼마입니까? 0달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끝났구나. 에휴 손실이네 하는 순간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쭉 정말 떨어지게 상식을 되면서 뛰어넘- 이게 가능해? 이게 원유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5, 6천만 원, 많게는 7, 8억 이상을 불과 3, 4시간 만에 야, 손실 본 조심해서. 저는 그래서 이거 사기라고 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 봐도 유가가 0에서 끝나지 마이너스 37로 끝날 줄 그래서 몇몇 그 HTS 온라인 주문하는 거기에는 마이너스가 입력이 안 돼요. 기계적으로 아예 안 되는 기계적으로 거구나. 안 돼요. 네, 안 되죠 당연히 마이너스가 어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아예 그 환매도 못 하니까 야. 그 결제 못 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뭐 소송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새롭게 WTI가 6월 인도분의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얼마에 사고 파는지는 5월 19일이 마감이에요. 네. 다음 달 19일이 마감인데 현재 배럴당 17.26달러. 6월 거는 예. 어제 그제 한 최근 또 3일간 랠리를 펼쳤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죠.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을 BJ 트럼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왜 BJ죠? 선물과 해외 선물이나 BJ 있잖아요. BJ 뭐죠? 그 BJ B가 뭐 재키 무슨 재키죠? 비디오 재키? 비디오 아니, 브로드캐스팅 재키? 네, 브로드캐스팅 재키. BJ라고 이제 BJ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무슨 잭나이프도 아니고. BJ 트럼프 왜냐하면 위기의 순간 갑자기 기자회견. 그래서 이거 이상한 순간 나와서 한마디. 그래서 이런 쇼를 좀 한다라고 해서 최근에 벌인 쇼는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일하는 우리 미국의 미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이
미국 항로를 만약에 누가 가로막는다면 이란 고속정을 무조건 쏴라 폭격하라라는 뭐 트윗도 하고 여러 가지도 했었어요. 이제 BJ답게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육한을 급반등 시켜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원유는 계속해서 요동을 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7, 8호까지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원유 사실 이 시가가 가격도 저희가 17.28도 못 봤죠. 네. 정유사 사람들이 요새 세숫대라도 있으면은 거기라도 담아놓고 싶다고 할 정도로 기름이 진짜. 떠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진짜 갈 곳을 저장이- 잃어서 이 우리 청취자들 중에 있을지 모르겠네요. 난 너무 놀란 게 동학개미 운동만 해도 놀랄 이 상황인데 이 시장에 뛰어드는 개미 투자자들이 있어요. 이 강심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무모하다고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초반부는 합리적인 거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배럴당 20달러, 뭐 19달러면 누가 봐도 무조건 다음에 오르니까. 네. 하고 그날 문제 그 새벽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가는 그 새벽에도 배럴당 6달러, 5달러고요. 특히 이제 2달러, 3달러 같은 경우까지 떨어진 거예요. 야. 그러면 무슨 합리적인 생각을 하겠어요? 이제 곧 몇 시간 후면 만기니까 최악의 경우는 0으로 끝나잖아요. 네. 무조건 오른다 이제는. 떨어져봤자 떨어질 2달러 수가 떨어지고 없다. 손해 봐봤자 만약에 뭐 만기에서 2달러 싸니까 5달러나 6달러 오르면 그냥 앉아서 200% 300% 먹는다.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37달러가 있을 줄 몰랐죠.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ET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파생 상품이고 월물별로 이제 하여튼 복잡한데 네. 이 만기에 롤오버 같은 걸 하는데 이제 롤오버를 못한 상황에서 그냥 끝이 나서요. 약 한 5천억 정도가 그냥 그 상품이 상장 폐지되는. 야, 그러면 지하게 투자 원리금 원금도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코스닥에서 기업 상장 폐지돼서 휴지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고 지금 ETF도 계속해서 이 공지가 뜨는 것이 ETF도 이제 매달 롤오버. 그러니까 지금 6월물을 바라보고 운영을 하는 ETF가 있고요. 12월물 아예 그렇게까지? 길게 바라보고 음. 운영을 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상품 말씀 못 드리는데 지금 쳐보시면 압니다. 투자하실 분들 12월 물걸로 좀 투자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5월, 6월은 아직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만에 하나 제가 또 서두숨이 나오는데 6월물 인도분이 5월 19일이나 18일에 또 마이너스가 친다. 이거 원유 ETF도 상장 폐지될 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ETF 할 때 상품 구조를 자세히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얘네가 뭘 지금 추정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똑바로 들어가셔야 차리고. 됩니다. 사실 네.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파생 금융 상품 중에서 가장 리스크가 좀 있는 편이, 그러니까 보통 때 같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조금 뭐 투자는 각자 법적으로 막을 개인적인 수는 없지만 저는 책임으로 하는 사실은 거긴 한데 이게 약간 주식이랑은 조금 다른 게 주식을 내가 그냥 사고 뭐 언제 버티면 오르겠지라고 하는 거랑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지금 1달러짜리 사고 버티면 언젠가는 10달러 되겠지, 100달러 되겠지. 약간 구조가 상품의 완전히 구조가 그렇지 다르죠. 않거든요. 함부로 뛰어들면 안 예. 된다. 조심조심 하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유가가 사실은 물가하고 굉장히 연도는 돼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네. 이러다 디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권 기자님. 사실 그 디플레이션이 왜 나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디플레이션 되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물가가 오르는 거는 인플레, 정말 네, 물가가 급등하는 거고 사실은 물가는 나의 소득과 함께 완만하게 오르는 게 베스트예요. 우리 일상이 안전해지죠, 그러면. 그렇죠. 예. 사실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뭐 디플레이션 우려 같은 거는 결국은 그냥 디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랑 같이 좀 생각을 하시면 맞는 그런 거거든요. 개념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 우리가 물가를 얘기할 때 원래 식품 가격하고 이 석유 가격은 원유 가격은 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유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거가 우리가 수치에 걱정하는 반영되는 건 디플레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원래 물가에는 반영되는데, 그러니까는 음식이랑 이 기름 가격을 뺀 근원 물가라는 게 있어요. 그 근원 물가에서 마이너스가 나타난다고 하면 진짜 좀 약간 무서운 디플레이션이 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한 수요 침체로 인해서 뭐 생산도, 매출을 하려면 내가 값을 낮춰야 되는 거구나. 만약 기업이라면 그러면은 결국 투자도 안 하겠죠. 투자도 안 하다 보면 결국 고용도 안 하겠죠. 고용도 안 하다 보면 일자리를 잃겠죠. 네. 일자리를 잃는다고 하면 난 또 소비를 안 하겠죠. 그러면 다시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업은 다시 또 물건의 가격을 낮출 수 있겠죠. 그러면 또 그게 악순환의 반복. 이런 거가 진짜 무서운 디플레이션인데요. 지금의 이 그 기름 가격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공포를 느끼는 면이 있다. 이게 계속된다고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공포를 느끼는 면이 있는데
뭐 요새는 무슨 얘기를 해도 코로나19가 언제 잡히냐에 달려있다로 끝나잖아요. 이게 불확실한 요소가 네. 너무 커요. 이게 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갑자기 뭐 하반기에 다시 한번 대유행 온다는 이런 겁나는 뉴스들도 있는데 이러면 또 우리가 그동안 가정해 놓은 가설들이 또 다 무너지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한 말씀 짧게 드리면 그러나 전기차 시대는요 고유가 때 찾아오지 저유가 때 절대 네, 찾아오지 그것도 우리가 않습니다. 네, 의미 있게 또 맞아요. 봐야 될 그 한마디는 얘기네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쇼핑, 맛집 검색, 여행 예약할 때 네, 이제 이게 정치쇼 4월 24일 금요일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했습니다. 내일도 9시에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잭디 이제이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